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배정규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정신장애인 가족의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가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제일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가족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가족의 생활, 그리고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족의 입장입니다.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하트필드 박사라고, 미국 가족협회, 나미의 1980년대 초반에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가족교육 교재를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가족들이 다 똑같은 어떤 고통, 정신장애인을 둔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고통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 상실감과 슬픔,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 불안감과 걱정, 분노와 절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환자가 발병하기 이전에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젊은이였겠죠. 그래서 가족들도 나름대로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랬을 텐데 발병을 하고 나면 환자가 상당히 모든 행동도 둔해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환자가 다시 어린애가 돼서 애를 다시 돌보고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실제로 내 자식이 옆에 있기는 한데 옛날에 내가 알던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못해지고 어려진 이런 이제 자식을 이제 돌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기억하던 그 정말 밝고 활기차고 나름대로 친구 관계도 잘하고 가족들한테도 잘하던 그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디로 가고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의 다들 이 공통적인 소망이 뭐냐면 얘가 어떻게든 빨리 나와서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왜 이 가족들의 슬픔이 오래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자식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슬픔에서 부모들이 오랜 기간 못 태어나지만 지금 우리 정신장애를 돌보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돼도 계속해서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슬픔을 느끼거든요. 애도 반응을 계속 끊임없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가 사실 늘 일정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좋아지는 듯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또다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죠. 얘가 이래서 완전히 이제 병이 나아서 정말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려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재발을 하거나 상태가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희망이 이렇게 올라왔던 만큼 또 그만큼 가슴이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라리 떠나고 눈에 안 보이면은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나면은 이 슬픔이 가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고 가족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옆에 이 자식을 같이 두고 같은 집에서 계속 살면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애도 반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애도 반응을 겪고 좀 추스를만 하면은 다음에 또 애도 반응을 또 겪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슬픔이 오랫동안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입니다.
뭐냐면 우리 환자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증상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 같은 데 어디 데려갔을 때 환자들이 뜻하지 않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식당에 데려갔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 또는 뭐 기차를 타고 갈 때, 예식장에 갔을 때 등 실수들을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준다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무란다거나 하면 가족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부모들이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된 게 내가 젊었을 때, 얘가 어릴 때 내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좀 이렇게 했었더라면 얘가 지금처럼 안 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집에서 그냥 주부로서 애만 챙겼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직장을 다녀서 애를 충분히 못 돌봐줘서 이런 게 아닌가, 내가 어째서 이런 게 아닌가 등등 이런 이제 가족들이 자기 탓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 못난 부모, 나는 실패한 부모, 나쁜 부모라는 이 느낌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특히나 밖에 나갔을 때 중년 또는 노년에 이 성인들끼리는 만나면 여러 가지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자랑이 보면 자식 자랑이잖아요. 그 서로 간에 내 자식이 참 잘 됐다는 걸 자랑하는데 이 정신장애인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 자리에 가면은 낄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남들이 갖다 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애가 생각이 나고 뭔가 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뭐 말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내가 남들은 다 저렇게 애를 잘 키웠는데 애를 잘 키운 부모는 참 괜찮아 보이고 나는 애를 제대로 못 키웠다는 느낌이 들고,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자식 자랑할 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부모들로서 세상을 살면서 제일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내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건데 내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못 보고 늘 저런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는 내가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불안감과 걱정이거든요. 이 뭐냐면 환자의 증상에 적절하게 증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이제 행동들, 당혹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위기 상황들, 환자가 갑자기 어떤 재발을 하려고 한다든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 그런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또 재발을 하고 두 번 재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들 입장에 늘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늘 이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애를 늘 갖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없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나면 저 자식을 어떡하나 하는 이 마음을 느끼거든요. 이제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가 죽고 나서 대신 내가 그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를 돌보겠다 이런 형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저놈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일을 어떡하나 하는 이 사후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분노와 절망을 많이 느끼죠. 우선 치료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가 나고 속이 상하죠. 도대체 이때까지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가족이나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생기죠. 가족들끼리도 이제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버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많은 가정이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집안에 이렇게 환자가 생겼을 때 온 집안 식구가 다 같이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환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가정에서 보면은 어떤 한 분은 환자한테 매달리는 거죠.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환자를 잡고 이제 어떻게든 환자를 낫게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자꾸 애를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아버님들이라든지 다른 식구들은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뒤로 빠져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집에 들어오면은 환자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죠. 그래서 집 밖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환자 때문에 필요해서 뭐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같이 가자 뭘 하자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같이 안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환자를 잡고 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좀 딴 가족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좀 도와주면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다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원망이 생기거든요.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해서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좀 겉보기에 이 정신장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급성기, 활성기 이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갖다가 자기가 좀 어떻게 의지를 세워서 자기가 어떻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화가 나죠.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종교의 대상에게까지 그 화가 이제 가는 수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해서 결국 그 원망스러워서 교회들 잘 다니시던 분들이 안 다니게 되고 뭐 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발병해서 중간에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기간 사이에 상당수 가족들이 종교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안 다니게 되고 나중에 절에를 다니게 된다든지 역으로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안 다니게 되고 그러다 교회에 다니시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르죠. 이제 환자를 돌보다가 보면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시간적으로 쪼들리게 되죠.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대학병원에 가면은 20대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 있는 어떤 중형 병원들, 대학병원이 아닌 이제 괜찮은 병원들에 가면 30대 환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보다 못한 병원에 가면 이제 40대 환자들, 뭐 요양원에 가면 50대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게 연령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환자를 돌보는 동안에 가족들이 거의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젊은 시절에 발병했을 때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해보겠다고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가족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병원에 뭐 돈은 생각 안 하고 빚을 얻어서라도 좋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차차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차차 이제 이렇게 전락해 가는 거죠. 더 싼 병원, 싼 병원, 싼 병원으로. 그리고 결국은 요양원까지로 이렇게 이제 전락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이제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우리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만성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치료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0년, 20년, 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것처럼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쭉 평생을 관리를 잘하면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너무 초기에 전력 투구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초기에 전력 투구하게 되면은 나중엔 가족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환자와 연락을 끊고 환자를 요양원이나 또는 어느 병원에 버려놓고 돈만 보내고 찾아가질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돈도 안 보내고 연락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사건도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요양원에 있는 전문가라든지는 때로는 가족들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환자를 이제 데려다 놔놓고 환자를 완전히 연락처도 끊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환자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환자를 버린 가족들의 심정도 사실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왜 버릴 수밖에 없느냐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버릴라 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환자를 낫게 하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너무나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붓고 자기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다 갖다 부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장기간 가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러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환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갖다가 이 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전력 투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듯이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 대학병원에 보내느냐, 아니면 어떤 중급 병원에 보내느냐, 아니면 저 국립병원에 보내느냐, 또는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정말 대학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국립병원에 보내는 거에 비해서 몇 배로 치료를 잘해주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만 저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어차피 하룻밤 자야 되는데 어차피 한 달간 묵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호텔에 가서 묵을 거냐 또는 그 모텔에 가서 묵을 거냐 또는 여인숙에 가서 묵을 거냐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젊은 시절에 너무 이렇게 과잉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환자의 치료비로 지출하는 돈은 딱 주어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빚을 얻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치료비를 결정을 해야 되지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치료비를 지출하시면은 결국 나중에 되면은 지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특히나 어떤 가족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족분들 중에는 환자가 처음 발병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환자를 낫게 하겠다고 마음먹는 가족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로서 있던 분이 교사를 때려치우고 환자만 데리고 다닌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결국 가족분들이 몇 년 안 가서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 겪는 이 고통이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상실감과 슬픔,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 불안감과 걱정, 분노와 절망 이런 어떤 힘든 어떤 감정들을 힘든 이런 감정들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뭐냐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분들이 이런 어떤 힘든 감정들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또 가족분들이 속이 상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속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가족분들이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각이거든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 감정이 드는 거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거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힘든 감정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감각과 같아서 찌르면 아픈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겨울이 되면 추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못나서 이런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정신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환자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누군가 하나 그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생활에 이 환자의 이 상태가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신체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병이 나면 차라리 가만히 누워만 있는다. 병원에 누워만 있거나 집에만 누워만 있는다. 그러면 가족들로서 어쩌면 덜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환자가 가족들의 생활을 덜 방해하기 때문에 덜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덜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정신질환이라의 특성은 갖다가 환자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으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한편으로는 부딪히게 되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온 가족들한테 이 파편이 다 튀는 거죠. 따라서 정신질환은 환자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전체 가족이 다 같이 겪는 고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를 참 정말로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가족일수록 그 고통을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 중에 어떤 가족분들은 환자를 돌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고, 어떤 가족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심리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 이렇게 애를 쓰는 가족이든 나 몰라라고 도망가는 가족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찌르면 아프단 말이에요. 찌르면 아픈데 이 아픈 걸 감수하고도 어찌됐건 환자를 부둥켜 안고 가는 분이 있고, 이 아프기 때문에 도망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도 앞 시간에 강의에서 환자가 재기 과정을 겪는다. 이 병이 생김으로 해서 환자가 일련의 어떤 추락하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겪는다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발병을 하고 나면은 가족분들의 경우에도 환자와 비슷하게 별 문제가 아니겠지. 물론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를 쓰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애쓰면 문제가 낫겠지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 해보면 안 되니까 결국 좌절하고 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다가 또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또 부딪혀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환자들의 경우에 다 심각한 우울증을 한 번씩 겪고 지나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죠. 정신장애를 둔 자녀가 또는 집안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은 그 가족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심각한 우울증 한 번씩은 겪고 지나가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환자를 붙들고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런 말도 이제 하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될 정도로 그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이제 하트필드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이 가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우선 힘들어하는 내 자신, 자,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도 힘든 상태에 있다. 아, 나도 힘든 상태에 있구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환자가 발병 이전에 내가 생활하던 모습, 발병 이전에 우리 가정이 지내던 모습하고 환자가 발병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는 모습, 우리 가정이 생활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아마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선 웃음이 줄어들었을 거고, 가족들이 아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변화들이 있겠죠. 어찌됐건 환자가 발병한 이후로 가족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구나, 이런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인식하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하나의 반응이에요. 앞에 제가 들었던 비유처럼 이 손이 칼에 베이면 바로 새살이 돋아나지는 않거든요. 칼에 베이면 반드시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딱지가 떨어져야 새살이 나는 것처럼 이 피가 나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야 다시 봄이 돌아오듯이 1년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정신장애 환자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환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들이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 내지는 어떤 희망 사항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건 미국에서 조사했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전문가들이 가족의 고통, 가족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별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가족들도 안 그래도 힘들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현재도 어찌됐건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죠. 환자를 돌보고 내 생활을 유지하느라고 정말 이 힘든 상황을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만나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가족들을 비난하듯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가족이 뭔가 잘못해서 환자가 발병한 것처럼, 마치 뭔가 가족이 잘못해서 환자가 낫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을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환자한테 이거를 더 해줘라, 저거를 더 해줘라, 가족들의 시간을 어떻게 더 내라, 이렇게 요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 본인도 힘들고, 내 이야기도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전문가들한테도 내 이야기도 좀 속 시원히 털어놔놓고 갔다가 좀 의논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은 보면은 온통 시각이 환자한테 몰려 있어서 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가족들이 느끼는 하나의 어려움이고요, 전문가들에 대해서. 그 다음 또 하나가 병과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도통 안 해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부작용은 어떤 건지, 뭐가 어떤 건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이 병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뭘 하나를 좀 의논을 하려 해도 제대로 의논을 자세히 해주지도 않고, 뭐가 이 병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병에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가족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주기 위한 건데요. 아무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양으로는 가족들이 만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겠죠. 특히나 전문가하고 가족의 관계가 보면은 이 가족들이 전문가들 앞에서 참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마치 이 전문가한테 말이라도 함부로 하거나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속상한다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환자가 어떤 불이익을 얻을까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전문가 앞에 가면은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머리 조아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등등, 전문가가 바쁩니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지금 그런 현실에 있을 거다. 그래서 가족분들로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래도 1990년대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바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족을 비난하던 이론으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은 가족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가족이 발병 원인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발병 원인자라고 생각 안 하죠. 지금 최근의 이론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이라고 해서, 환자는 가족이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해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온 몸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위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간이 약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뭐 팔이나 다리가 약하게 태어나고,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뇌가 약하게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취약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취약한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게 터져 나오는 게 제일 약한 부분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병이 생기는 거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 등등 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뇌가 약하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신장애인데, 그러니까 뇌장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뭐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나 하다고 해서 특별하다, 뭐 정말로 딴 신체 질환하고 그렇게 다르냐?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신체 기관 중에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위장병처럼 위가 약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소화 불량이 되거나, 또는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뇌가 좀 약해서 어떤 들어오는 정보를 다 감당을 못해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다 감당을 못해서 일종의 소화불량 상태에 걸린 거죠. 뇌가 소화불량 상태에 걸려서, 말하자면 그게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그런 행동이 결국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또는 방에 틀어박히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장병 걸려서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배탈이 나보고 위장병과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을 따라서 그래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환자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게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배탈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게 뇌장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원래 이 뇌가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면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면 그때 발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질병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또는 뭐 일방적으로 어느 하나로 설명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족들을 비난할 이유나 근거가 없죠. 가족들이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발병을 하는 거다. 재발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가족을 발병 원인자라고 봤을 때는 가족들을 비난을 했겠지만 이제 가족들이 발병 원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잘 도울 수 있는 환자를 돕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고 환자를 잘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들에게 환자를 잘 돕게 하려 그러면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죠.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들 자신이 힘을 차리게 해줘야지만 또 환자를 또 잘 돕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전문가들이 그래도 가족들한테 옛날에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다가 지금은 그나마 좀 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이유가 정신보건가족협회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단합된 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가족들이 사방에 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가족 교육을 해달라. 가족 모임을 만들어달라. 왜 가족들한테 관심을 덜 가져주느냐.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병원에 가서 요구를 하고 학술단체에 가서 요구를 하고 등등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전문가들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이제 가족의 입장이 어떤가를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라든지 또는 지지라든지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먼저 하나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쪽 그림에 지금 환자를 가운데다 그려놨는데 이 흔히 많은 가정에서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가족 생활이 전부 다 이 환자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모든 게 환자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가고 그래서 환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고 딴 가족들 간의 모든 관계가 좀 일반 다른 정상적인 가정, 이전의 가족 생활을 가는 달라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양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고 환자의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것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환자와 부모의 관계는 아무리 환자가 병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 자식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선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다 할 때 딱 해서 환자가 장남이면 그래도 장남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차남이면 차남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처음 꺼냈던 이야기지만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가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하는 거죠. 자, 왜 자기 스스로를 보살펴야 되느냐? 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족분들은 지금 환자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분들 자신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이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힘든 상황에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이나 지지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힘든 상황에 있는 가족 자신을 지켜줘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당수 가족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 경험하죠. 또 상당수 가족분들이 약을 드시거든요. 여러 가지 몸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연세가 들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온통 생활이 환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있고 환자한테 어떤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힘이라든지를 다 환자한테 쏟아붓거나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활기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한 상태, 근근히 버티는 상태로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왜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낫게 해야지. 라든지 저놈이 저런데 내가 갔다가 어떻게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겠나. 내가 지금 자식이 병이 들어서 저런데 내가 어떻게 밖에 놀러 다니고 어떻게 뭘 하고 내 원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겠나. 내가 저놈을 돌봐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사는 가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이 병을 앓는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가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람은 본래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배부르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될 때 느껴지는 게 행복이라는 느낌이고 내 욕구가 좌절이 될 때 느끼는 느낌이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좌절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은 행복하고 지금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둡고 침울하면은 욕구가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환자라고 해서 환자를 위주로 사는 게 정말 좋은 거냐면 환자는 자기로 인한 가족의 희생이 크다고 느낄 때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족 생활을 가족은 가족대로 좀 살아주고 환자는 환자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면 부담이 적은데 아무튼 너무 가족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환자는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참고 계속 억제하면 결국 언젠가는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참 좋아서 희생이지만 희생은 반드시 어떤 마음이 따르냐면 대가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따라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지는 잘 돼서 뭔가를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희생이라고 하는 건 욕구가 좌절된 채로 산다는 건 오래 못 버텨요. 살다가 보면 결국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날인가 가면은 결국 포기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게 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이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키면서 사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떤 생활이 욕구 충족적인 생활이냐? 자, 가족분의 수기에서 한 문장을 인용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병이 나고 회복의 여정을 걸어온 지난 수년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것을 보다 잘 이겨내도록 해준 것은 아들의 인생과는 별도로 나 자신의 삶을 지속했으며 나의 인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내 삶을 튼튼하게 잘 꾸려갈 때 내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들어갈 때 급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면 둘이 같이 빠져 죽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내 살 대책을 세우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끌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서로 도와주는 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씨름의 원리와 참 비슷하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내 무게 중심을 딱 잡아야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 무게 중심을 못 잡으면 상대방하고 결국은 상대방한테 딸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게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무게 중심을 잡는 게 바로 욕구 충족적인 생활하는 거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잘 사는 방법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데, 자,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먼저 첫 번째는 가족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를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가족 관계를,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로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환자 뒷바라지 하겠다고 직장 때려치우시면 안 됩니다. 직장 꿋꿋하게 유지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은 집에 환자가 발병하면 친구 개모임에도 안 나가고 친척들 만나러 가던 것도 안 만나고 뭐 놀러도 안 다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삶이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사는 게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 모임 있으면 친구 모임 나가셔야 되고, 내가 즐겨하는 어떤 취미생활,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도 다니셔야 되고, 등산 좋아하시면 등산도 다니셔야 되고, 하실 거를 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게 취미면 만나 수다도 떠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내 몸을 내가 돌보셔야 되죠. 우리 어머님들 보면 많이 이러죠. 정말 환자한테 모든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어요. 정말 맛있는 거 하나도 나를 위해서는 못 사먹는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본인 자신을 챙겨주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거 사는데 돈도 투자하실 수 있어야지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쯤은 내가 시간을 빼서 여유 시간도 즐기실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력하는 것이고, 나머지 내가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이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는 거는 내 의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내가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환자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노력한다고 꼭 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많은 가족분들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환자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많은 가족들이 내 환자,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지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환자를 완전히 낫게 해서 그때 가서 행복하게 참 웃으면서 사시려고 마음먹고 사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사시려고 마음먹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환자하고 상태가 아무리 못 낫거나 어쨌건 간에 이 환자와 행복하게 사실 마음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근데 뭐가 한계냐? 죽을 똥 살 똥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 생활할까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시간 낼 수 있는 부분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를 지키고 이제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다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된다. 이 힘든 게 많은 데 갔다가 말할 데가 없죠. 마땅한 데가. 친구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친척들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해본들 내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 되고, 내 힘들어서 말했더니 나중에 달리 소문이 돼서 내 귀에 들어오고 하니까 참 말하실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흉이 안 되거든요. 사람의 힘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넣어놔놓고 가만히 넣어놔놓으면 그게 안에서 썩게 돼 있어요. 본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썩게 돼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젖은 수건이 젖었으면 털어서 햇볕에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처박아두면 썩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힘든 감정은 젖은 수건과 마찬가지예요. 입 꽉 다물고 안에 처박으면 결국은 안에 썩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힘든 감정은 자꾸 말로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셔야 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가족은 죽으라고 환자를 도우려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딴 가족들은 이렇게 되면 딴 가족들은 아이고 좋아라 하고 전부 다 나자빠지거든요. 전부 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이젠 다 책임을 회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고 가는 가족은 한편으로는 힘들고 한편으로는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족들에 대해서 화가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이거를 딴 가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사정에도 안 끌려 들어와요. 왜? 들어가면 힘들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애초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조건 하고 나야 돼요. 이거는 내가 먼저 뒤로 자빠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환자, 자,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나 지금 힘들어 죽어도 못 데려가겠다. 이번 주엔 나 죽어도 못 데려간다. 환자 병원에 가건 말건 나는 못 데려간다라고 뒤로 자빠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한에는 다른 가족들이 절대로 엄마 힘들지, 여보 당신 힘들지, 내가 대신 도와줄게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내가 하던 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환자가 제대로 챙김을 못 받더라도 그 안타까움을 지켜보면서도 내가 안 들어가고 포기해야지만 딴 가족이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가족 자신을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를 위해서 가족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보면은 환자의 치료자가 되려고 하시는 가족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가족분이 환자의 치료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될 걸 못 해주십니다. 뭐냐면 환자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자, 이 부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이 환자를 낫게 하고 싶으면, 환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환자를 낫게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내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내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먼저 힘을 차려야 환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을 유지한다. 가족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의 개인생활을 욕구 충족적인 개인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포지티브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지금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 치료와 어떤 재활, 재기의 큰 차이가 뭐냐면, 치료는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 따라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치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재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문제점이야 있거나 없거나,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래까지 그 정신병 증상이 있으면 어때? 망상이 있으면 어떻고, 환청이 있으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업도 갖고 친구도 갖고 가정도 꾸리고 잘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노선이 있고, 하나는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는 노선이 있는데, 어느 노선을 따를 거냐 하는 거죠. 자,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환자들의 삶은 발병한 이후에 완전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직업도 없죠. 친구도 없죠. 어디 가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뭐도 없죠. 그래서 그나마 하는 거라고 담배 피우고 뭐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은 또 담배 피운다고 구박하시잖아요. 담배 피운다고 담배 끊어라, 뭐 해라, 담배 피운다고 구박하시죠. 그나마 갖다가 쓸데없이 뭐 어디 나갈라 그런다고, 차비 아까운데 어디 나갈라 그런다고 차비나 아끼라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소한 안 좋은 어떤 습관들,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그런 습관들 가지고 뭐라 하시죠. 등등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안 그래도 환자는 어디 가서 대접 못 받고 정말로 삶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만약에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런 식의 주문을 받는다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안 그래도 환자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고
힘든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평생을 두고 환자의 어떤 안 좋은 점을 고쳐나가려고 할 때 다 고쳐지겠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한데 단점 없애기로 가면 평생 동안 반성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도 다 못 고치고 죽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환자의 단점, 과감하게 눈 감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환자의 증상, 과감하게 눈 감아 버려라. 증상은 의사한테 맡겨라.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증상은 실제로 딴 방법으로도 할 방법이 없거든요. 약 가지고밖에 할 방법이 없는데 약을 처방하고 약을 뭐 하는 거는 의사잖아요. 따라서 증상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의사한테 믿고 맡겨버리시고 증상 없애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기능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 훈련시키고 뭐 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는 재활 전문가한테 맡겨주시고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럼 가족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환자의 삶에서 환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욕구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 지금 본인의 삶에서 뭐라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즐거움, 조그만 즐거움이라도 하나의 즐거움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좀 하나라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뭐든지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전략 쓰지 말고 포지티브 전략을 써라. 환자의 이 찌그러진 이 삶을, 오그라든 삶을 펴주는 이런 데에다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자의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가 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두면, 적금을 들거나 저금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대해서 필요할 때 내가 찾아 쓸 수 있잖아요. 환자가 위기 상황이 아닐 때, 환자가 평상시에 괜찮을 때 환자의 마음에다가 적금을 많이 들어두면, 저금을 많이 해두면 환자가 급할 때 찾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가족분들 중에 보면은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깡통 통장 들고 있는 가족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환자하고 생전가도 대화다운 대화 한마디도 안 나눈다. 서로 별로 마음이 통하거나 뭐 하는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깡통 통장 지금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심심한 환자하고 별거 아닌가 계속 부딪힌다. 이거 완전히 깡통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통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통장에 저금을 하는 방법이냐면 상대의 마음에 잘 아시겠잖아요. 자, 따뜻한 말, 격려, 칭찬, 기뻐하는 거, 참 여러 가지 이런 배려하는 거, 이러면 상대의 마음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 무시하는 거, 화내는 거, 뭐 하는 거, 이거는 상대의 마음에서 저금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가족분들도 물론 이제 힘드시긴 하지만 우리 환자들도 힘든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환자들 사방에 가서 여기저기 가서 인간대접 못 받고 구박당하고 사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있는 같은 가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구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괴롭겠죠.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말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거든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순간 이 교육을 들으신 직후부터 바로 즉시 환자하고 또는 환자 이외의 다른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는 지금 환자가 있어서 저 환자를 다 낫게 하는 게 우리 식구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저 환자가 나을 때까지는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도 없고 서로 참 어디 웃고 놀러 다닐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참 전투태세로 이렇게 사시면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때 가서 병 낫게 해서 행복하게 사시려고 오늘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실 거냐 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설사 이 병 안 나아도 좋다. 지금 있는 얘가 내 자식이다. 옛날에 자식의 모습을 그리워할 것도 없고 나중에 낳고 나서의 자식의 모습을 기대할 것도 없고 잘났건 못 낳건 간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얘가 내 자식이고 우리 식구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 못난 여러 가지 능력도 떨어지고 정말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얘가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음식이라도 하나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정답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오늘 당장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만 이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냐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있는 시간의 양을 줄이고 대신에 같이 쓸 때 그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환자하고 둘이 붙어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어요. 지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가족들 각자가 낮 시간 동안에는 전부 다 각자가 자기 볼 일을 보러 나가야 돼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 형제간은 형제간대로. 그래서 각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할 일하고 욕구 충족할 거 하고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환자도 마찬가지로 내보내야 되죠. 집에만 두면 안 되죠. 정신보건센터를 보내든 사회복지시설을 보내건 또는 뭐 학원을 보내건 어디를 보내건 간에 보내야지 되죠. 자원봉사를 하러 보내건 간에 보내야지 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 저녁에 모여서 짧은 시간을 같이 지내더라도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은행 통장에 자금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환자를 대하셔야 됩니다.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가족분들이 보면은 너무 자잘한 문제들을 가지고 환자하고 자꾸 씨름을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큰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있나, 이거를 보셔야지 돼요. 전체적인 방향이 잘 가고 있다면 사소한 문제들은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단점 고치려 하지 말고 장점 키워주기, 하나라도 덧붙여주기 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스케일을 좀 크게 보고 크게 가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 더 재발할 수도 있지. 재발하는 거 겁이 나서 달달달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환자로 하여금 다른 어떤 시도도 못하게 자꾸 만들거든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재발하고 두 번 더 재발을 하나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재발 안 하고 이 빈약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좀 더 풍성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물론 재발하면은 또 한 걸음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지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나가는 방향 자체를 어느 쪽을 궁극 목표로 잡을 거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환자로 하여금 좀 더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다가 목표를 두고 간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면 모르지만 시도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단점들도 다 있을 수가 있고 병의 증상도 다시 또 일어나려고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 방향이 크게 봐서 잘 가고 있다면 사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자 하는, 그게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우리 청소년기에 자녀들, 참 속 썩이는 자녀들 키울 때 이거 역시 너그러운 무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알면서도 정말 내가 개입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서 내버려둘 건 내버려둘 줄 아는 그런 것이, 정말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될 때다. 그때 내버려둘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환자에게 희망을 줘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환자의 이 재기 과정, 앞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추락하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나눴을 때, 추락하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절망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 짓는 단어가 희망이거든요. 결국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기의 가장 큰 요소가 희망이거든요. 따라서 이 희망을 환자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려고 해야지 되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인데, 자, 이 환자들이 중간에 이 절망해 있을 때 가족분들도 정말 중간에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환자가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먼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회복 수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대신해서 그 희망을 간직해 주었던 사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나를 믿지 못했을 때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가족분들이 나도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델 케이스를 만나러 다녀야 되죠. 분명히 이 병을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회복수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돼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가족 모임에 나가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병에도 불구하고 병과 삶이라고 하는 건 별개구나.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를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자의 치료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환자의 지원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냐면 가족교육과 가족 모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가족교육과 가족 모임에 가시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족분들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 내가 10년, 20년 내가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병 안 낫는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10년, 20년을 했는데 안 됐다면 안 되는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아는 방법만 가지고 하시면은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반드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책을 통해서 배우고 다른 가족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모르는 건 딴 데서 배워야죠. 우리 가족 모임에 나가면 정말 노하우가 많은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작은 거 하나하나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가면 정서적 지지와 위안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정신장애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너그러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한테도 내 이 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돌아서 나한테 참 그 비웃음이 돼서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서로가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게 같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문제를 지닌 가족들끼리는 가족 모임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흉이 안 되고 누구 내 욕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지 뭐가 그렇게 힘든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겪어본 가족들만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 이런 모임에 많이 오시는 게 그 가족분들의 이 정신 건강을 지키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개인생활 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치료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교육과 가족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약 및 결론입니다. 처음 강의 초두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가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가 환자에게 좋은 가족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은 절대로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가족은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환자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내 삶 자체가 환자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환자의 지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가족 교육과 가족 모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